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한국 사용자 그룹 모임의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남정현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 MVP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커뮤니티에서 많이 활동하고 이제 기술 정보를 많이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수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 그 프로그램에도 같이 합류를 해서 현재까지 계속 애저 플랫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IoT를 테마로 해서 개발자 및 커뮤니티 관점에서 바라본 IoT 세부 기술들이라는 주제로 이제 애저 플랫폼에서도 IoT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실제 필드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저는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서버 백엔드 개발자이지 인베디드 개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버 개발자 관점에서 이제 클라우드에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는지, 특히 실시간 통신 관점에서 어떻게 인베디드 디바이스랑 백엔드를 연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략적인 관점에서 좀 설명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클라우드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여기 화면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몇 가지 랜드스케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가 되었든지 간에 서버를 작든 크든 데이터 센터 안에다가 넣어놓고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킹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서 모든 걸 다 관리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IT 관리부서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관리부서에 IT 프로 개발자들이 이제 존재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클라우드가 도입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 계층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굉장히 기본적인 가상화라든가 네트워킹 이런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온전히 제공사에다가 위탁을 하고 실제 이제 운영체제부터 시작해서 데이터까지를 관리를 하는 파트가 소위 말하는 IS 시스템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런타임 미드웨어 운영체제도 양도를 하고 순수하게 비즈니스 로직만을 케어하는 패스 플랫폼이 있을 수 있고, 이제 흔히 말하는 지메일이라든가 원드라이브 같이 소위 이제 컨슈머 클라우드를 이야기를 할 때는 저쪽 끝에 있는 소프트웨어적 서비스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모델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건 개발자용이 아니고 어떤 건 개발자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비즈니스 상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 의해서 각각의 용법이라든가 사용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여기 이쪽에 세 군데의 서비스가 아니라 다른 직접 운영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클라우드 운영의 한 형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뜻이냐면 클라우드를 이제 다른 외주업체에 맡기지 않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인프라나 볼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 하면은 데이터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주체로서도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애저는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파트를 전부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프로바이더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 이제 뉴스 기사 보셨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이제 곧 한국의 데이터 센터가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고가용성 보장을 위해서 두 개의 지역의 데이터 센터가 설립이 될 예정입니다. 하나는 여기 서울이죠. 서울 인근에 데이터 센터가 하나 개소가 될 예정이라고 들은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산 지역에 데이터 센터가 생겨서 서울에서 데이터 센터에 장애가 발생을 하면은 부산에서 페어링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를 개소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숫자상으로 보면은 이제 거의 AWS와 비등비등하거나 혹은 더 많은 숫자의 데이터 센터 리전을 현재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 그렇지만 AWS하고 애저하고 지금 뉴스 기사 나오는 거 보면 AWS는 얼마 전에 리인벤트 행사가 열렸었잖아요. 거기서 제가 숫자상으로 셈해보니까 거의 20개 가까운 서비스가 단 이틀 만에 키노트 상으로 마구마구 발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저도 지금 계속해서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고, 이제 AWS랑 다른 점은 AWS는 주로 인프라 운영에 관한 부분들에 포커싱을 해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애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전에 비주얼 스튜디오나 혹은 윈도우즈 기반의 에코시스템하고 계속해서 엮어나가면서 발전시키는 형태로 솔루션들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나가고 있고, 동시에 오픈소스나 이제 리눅스 버전으로 최근에 SQL 서버나 이제 ASP.NET 같은 게 아예 리눅스로 넘어가서 지금 직접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크로스 플랫폼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확장을 해나가면서 애저에 또 리눅스 지원을 추가하고 다양한 기술들을 넣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오늘 IoT에 관련돼서는 대략 여기 지금 빨간색 테두리로 그린 이 정도 영역의 서비스들을 활용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이외에 나머지 서비스들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이제 활용 폭을 넓혀서 자유롭게 마치 뷔페에서 이제 음식을 자유롭게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적절한 서비스들을 골라서 매시업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툴체인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저는 최근 들어서 이야기를 접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사실은 2008년도에 처음 소개가 됐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처음 소개된 이후로 지금 보고 계시는 포털은 네 번째 버전입니다. 4.0에 해당이 되고요. 전 세계 이제 38개 지역의 리전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단순한 인프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호스팅하는 모델, 웹사이트 돌리는 거, 혹은 뭐 미디어 CDN, DNS까지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관련해서 뭔가 인프라상으로 투자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애저나 혹은 다른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하고 연계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이제 고민하지 말고 바로 도입해서 써보시면 될 정도로 풍부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이제 애저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들 중에서 IoT 허브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요. 우선 비디오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매일같이 이제 방금 이 빌딩에 올라와서 여기 11층에 올라올 때도 이제 엘리베이터를 탑승을 하셨을 텐데요. 이 엘리베이터가 아시겠지만 상당히 잔고장이 많습니다. 또 그런 경험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가지고 비상벨을 눌러서 이제 통신을 해야 되는데 통신할 때 되게 당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티센크로프라고 하는 엘리베이터 회사가 있죠. 이제 이 회사는 이제 그런 고장이 발생을 할 만한 빈도나 주기를 IoT 허브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미리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엘리베이터의 연한이라던가 혹은 수명 주기를 고려했을 때 지금쯤 수리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사전 점검을 먼저 들어가는 형태로 엘리베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 사례를 간단한 동영상으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비디오 재생에 조금 문제가 있네요. 잠시만요. 잠깐 다른 비디오로 준비해서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With 3 billion people moving into the world's cities in the next 3 decades, the world needs tall buildings, and tall buildings need elevators. I'm Dr. Rory Smith with ThyssenKrupp Elevator, a leading global manufacturer. Maintaining over 1.1 million of these machines annually and keeping them running safely and reliably 24/7 is our job one. We wanted to better compete in our industry by offering dramatically increased uptime. So we're taking preventative maintenance a step further to predictive and even preemptive service. We teamed up with Microsoft and CGI to harness the Internet of Things
to collect data by connecting the sensors and systems in each of our elevators to the cloud. Microsoft Azure Intelligent Systems Service draws this data into a central cloud-based dashboard for a real-time view of key performance indicators. And Power BI for Office 365 provides rich data visualization, so we know which cabs need service and when. Microsoft Azure Machine Learning feeds data into dynamic predictive models so that elevators will actually be able to anticipate which repairs they need. Using an app on mobile devices in the field or the dashboard at one of our corporate control centers, all of our technicians see the same real-time information. Now we have the ability to use live data to define a needed repair before a breakdown happens, reducing costs for ourselves and for our customers, raising elevator reliability to new heights. That's the Internet of ThyssenKrupp's things, and it's here right now. 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제 티센크로프 같은 경우는 그 엘리베이터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을 미리 예측을 하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고 수집을 하기 위해서 IoT 허브를 이용해서 실제 IoT 허브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인베디드 디바이스와 이제 클라우드 사이에 연결을 해서, 물론 그 사이에는 이제 AMQP라든가 혹은 뭐 LTE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 수집하는 메커니즘이 존재를 하겠죠. 근데 그걸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이제 어떤 퍼포먼스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매트릭을 수집을 한 다음에 그걸 빅데이터로 이제 가공을 하게 됩니다. 센서 데이터로부터 데이터 수집하면 거기서 인사이트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가공을 하기 마련이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고서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방금 화면에 잠깐 나왔지만 이제 ASP.NET 웹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해서 백엔드에서는 이제 그걸 그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이제 실제 필드에 있는 엔지니어들한테 정보를 전달하거나 뭔가 노티피케이션을 보내거나 하는 작업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뭐 일련의 케이스 스터디를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놓은 것이 있어서 조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IoT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4가지 패턴이 있다고 보통 정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스트레이트 포워드로 장치에서 서비스로 혹은 서비스에서 장치로 보내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장치가 들고 있는 정보를 서버에 등록을 해서 서버가 장치와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장치가 최종적으로 무슨 상태였는지, 반대로 서버가 최종적으로 어떤 명령을 하달하고자 했는지를 처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포함을 해서 총 4가지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건 이 4가지 패턴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데모를 통해서 실제 그 사례를 하나 좀 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IoT 허브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인베디드 디바이스하고 서버하고 통신하는 것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베디드 디바이스와 서버 사이의 통신이 항상 잘 일어난다고 하면은 괜찮겠지만 반드시 그렇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네트워크가 단선이 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제대로 뭐 데이터가 제때 도착을 안 한다던가 혹은 지연 현상이 발생한다던가 하는 문제들이 항상 있기 마련인데, 그걸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널링이라던가 다른 기법들도 사용을 하시겠죠. 근데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도착을 했을 때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딜리버리를 하고 제대로 도착이 되었다 아니다라는 세부적인 메커니즘도 조율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복잡한 작업들과 각종 네트워킹 프로토콜들을 한꺼번에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IoT 허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IoT 허브는 그래서 그 장치에서 IoT 허브로 통하는 맥락을 보면, 장치는 이제 자기의 상태를 보고를 하거나 혹은 자기가 보내야 될 파일 데이터를 IoT 허브에 약속된 방법으로 SDK를 써서 그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반대로 서비스에서는 그렇게 보내진 데이터가 서비스에서 바로 이제 읽을 수도 있고, 장치가 저장했던 파일들을 장치로부터 직접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복사가 된 데이터를 클라우드 상에 있는 저장소로부터 쉽게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IoT 허브는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 통신도 지원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태 보고를 위한 저장소도 이제 일종의 간단한 메타 데이터베이스를 내장을 하고 있어서 또 쿼리를 할 수도 있게끔 중간에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모두 다 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oT 허브 이전에 비슷한 서비스로 실시간 통신에 한정해서 나왔던 컨셉의 상품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애저에 있는 서비스고 현재 사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벤트 허브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이벤트 허브는 이제 AMQP랑 웹소켓 그리고 REST API 통신을 이용을 해서 순수하게 메시지 전송만을 담당을 하도록 처음 나온 서비스였었습니다. 물론 이 이벤트 허브도 IoT 허브랑 다르게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서 인베디드해서 구현을 하셔도 얼마든지 서비스를 만드실 수 있지만 IoT 허브를 썼을 때 좀 더 편하게 혹은 직접 구현해야 될 부분을 최소화를 하고 실제 그 장치 임플레멘테이션에만 집중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기 때문에 이제 IoT 허브가 좀 더 광범위한 내용을 커버를 하고 있어서 추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IoT 허브는 아예 처음부터 디바이스용 SDK, 서비스용 SDK를 나누어서 이제 각 언어와 플랫폼 OS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미리 제공을 해주고 있고 이걸 또한 저 GitHub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리포지터리를 파서 이제 직접 이제 계속해서 버전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가져다 쓰실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IoT 허브의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IoT 허브는 이제 여러 가지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이제 메시지 전달인데요. 이 메시지 전달은 실시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디바이스 투 클라우드, 즉 디바이스에서 클라우드로 메시지를 보내는 방향이 있고 반대로 클라우드에서 디바이스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모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게 되면 애저 IoT 샘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원격에서 장치를 리부팅을 하거나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들고 있는 것도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바이스 트윈이라고 하는 컨셉도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 트윈은 이제 애저 웹사이트를 가보시면 번역이 좀 묘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 장치쌍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치쌍이라는 표현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요지는 이제 고정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일종의 메타데이터 셋을 가지고 있어서 이 메타데이터 셋의 이제 종류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서버 입장에서 자기만 보고 쓸 수 있도록 하는 태그라는 저장소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desired property라고 해서 서버나 서비스가 장치더러 네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동작을 수행해 줬으면 좋겠다. 이 상태여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요청하는 메타데이터를 기술을 하는 게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desired property라는 저장소에는 서버 입장에서는 리드 라이트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장치 입장에서는 리드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장치가 서버로부터 메시지를 받기에 적당한 구조로 저장소가 되어 있다는 의미고요. 반대로 reported property는 이제 장치가 마음대로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 상태가 어떻다라고 하는 걸 서버가 반드시 메시지를 전달을 받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그 프로퍼티를 보는 사람이 이 장치가 현재 어떤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주는 저장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가지 저장소가 전부 다 SQL 구문을 지원을 합니다. 즉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제이슨으로 리드라이트를 할 수 있으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이슨이 이제 배열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열은 당연히 이제 반복문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되고 그 반복문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쿼리 랭귀지를 써서 조건문을 걸거나 하는 것을 좀 더 표현식을 단순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걸 이제 API를 써서 아예 SQL문으로 내가 이런 데이터를 뽑아오고 싶어. 웨어절, 조인절 뭐 이런 걸 써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쉽게 추출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일 업로드라고 하는 컨셉도 지원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 장치가 이제 서비스한테 내가 이런 파일을 지금 업로드 하려고 해. 그리고 업로드 다 됐어. 그러니 열어봐라고 하는 것까지를 포함을 합니다. 즉 업로드만 하고 끝이 아니라 이제 업로드를 예약을 걸고 특정 업로드 주소가 획득이 되면 거기에 포스트 요청 보내서 데이터를 쌓고 그 다음에 지금 파일이 도착을 했으니 한번 열어봐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장애나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파일째로 로그를 기록을 해서 던지는 행위도 가능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프리뷰 버전으로 나와 있는 기능인데요. 스케줄러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메시지 전달과 트윈 업데이트 기능이 기본적으로는 적어도 장치나 혹은 서비스에 의해서 이벤트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예 스케줄러를 붙여가지고 특정 시간대 혹은 특정 트리거가 발생을 하면은 그때 장치한테 일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겠다. 반대로 장치로부터 어떤 상태를 이 시점에 한꺼번에 조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기능들을 스케줄러를 붙이기만 하면은 이제 예약 작업을 걸어서 이제 좀 더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드는 것까지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케줄러는 물론 VM이나 다른 이제 뭐 요즘 유행하는 이제 서버리스 컴퓨팅이라고 해서 애저 펑션이라든가 애저 웹앱을 붙이는 것도 답인데요.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는 것보다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여기 붙어 있으면 장점은 그런 인스턴스들도 사실은 하나하나가 다 돈이거든요. 그런 돈을 추가로 투자하지 않고 그냥 구현되어 있는 서비스에서 간단하게 코드나 이런 거 몇 줄 추가하는 것만으로 추가 과금 없이 이제 쉽게 그런 기능들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프리뷰 서비스가 하나하나 새로 나오는 것들도 꽤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시지 전달은 사실 그냥 메시지를 전달하고 끝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4가지 그 스테이트가 있는데, 처음에 서비스가 메시지를 보내고 나면 서비스나 디바이스가 메시지를 보내면 그 큐가 내부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큐에 예약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장의 상태가 확인이 되는데, 사실 이러고 끝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끝난다 그러면은 언제 이제 메시지를 받을지 기약도 없고, 이게 진짜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메시지가 예약이 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time to live 값, 그러니까 얼마 동안 이 메시지가 생존해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을 자동으로 혹은 수동으로 기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벗어나면, 예를 들어 타임아웃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데드레터, 그러니까 쓸 수 없는 메시지다라고 해서 버려지게 되고요. 혹은 이제 장치가 이제 메시지를 받게 되면 큐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처리할 때 흔히 문제가 되는 게 중복 메시지 처리나 포이즌 메시지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즉, 메시지를 받고 나서 이 메시지가 지금 정확하게 처리 중이다라는 상태를 표기하지 않으면 다른 장치나 다른 스레드에 의해서 메시지가 중복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건 원치 않는 결과인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받고 나면 인비지블, 즉 잠금 상태가 됩니다. 잠금 상태가 됐다가 이제 이게 메시지가 장치가 적당한 시간 내에 처리를 다 못했다고 하면은 다시 상태를 바꿉니다. 혹은 장치가 이제 거절을 하거나 혹은 메시지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타임아웃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도 데드레터 처리가 되고요. 오로지 다 처리가 됐을 때만 컴플리트로 바뀌면서 이제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딜리버리가 됐다라는 것을 이제 보내는 쪽이나 받는 쪽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메시지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 보내기 받기를 할 때는 AMQP와 MQTT 그리고 웹소켓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상호 간에 이제 메시지를 잘 받았다 혹은 잘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의 성격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 적합한 모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디바이스 트위는 이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태그는 백엔드, 즉 서비스 측에서 그냥 리드레이트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디바이스 앱에서는 접근할 수 없도록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백엔드에서 뭔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저장하거나 읽고 쓰는 걸 간단하게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외부 저장소를 써도 그만이지만 뭐 디바이스와 관련해서라면 저 태그 부분에다가 원하는 제이슨으로 메타데이터를 채워서 보내고 받고 하면서 자기 상태 관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Desired와 Reported Property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백엔드 입장에서는 Desired Property에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다. 반대로 디바이스 앱은 이제 읽고 쓰고 하는 것을 이제 통지를 받게 되고요. 통지를 받고 읽기만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디바이스 입장에서는 자기 상태를 보고하기 위해서 Reported Property에다가 값을 읽거나 쓸 수 있지만 서비스 입장에서는 이 장치의 상태가 최종적으로 뭐였다라고 하는 것만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IoT 허브 연결 시 이제 이런 트윈 저장소를 이제 액세스하고 이제 읽고 쓸 수 있는 그런 엔드포인트 주소를 얻어와서 처리를 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트윈 저장소에다가 데이터를 넣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레포티드 프로퍼티라든가 뭐 디바이스 목록 그리고 태그 뭐 이런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select from 뭐 이런 SQL 쿼리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이제 추출을 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뭐 폭문이나 if문 같은 걸로 하나씩 데이터를 탐색을 하면서 들어갈 수도 있긴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원하는 데이터를 아예 선언적으로 쿼리문으로 만들어서 보내고 받으면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 트래픽 요금이 발생하는 걸 최소화할 수 있고 퍼포먼스를 좀 더 끌어올릴 수가 있어서 SQL문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여기에 태그에 아무리 복잡한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어려움 없이 데이터를 이제 꺼내오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oT 허브를 이제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면 IoT 허브는 이제 SDK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디바이스 SDK라고 해서 실제 그 장치를 임플리멘팅하는 쪽에서 이 SDK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MQP 프로토콜, MQTT, 그리고 HTTPS, 웹소켓 중에서 택해서 이제 적절한 프로토콜, 사용하기 편한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커넥트를 하고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되는 언어는 C, 파이썬, 노드.js, 자바, 닷넷이 모두 지원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지원하지 않는 언어나 플랫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AMQP나 MQTT 프로토콜을 컨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디바이스나 SDK가 또 있다고 하면 그냥 엔드포인트 주소만 맞춰서 적절하게 커넥션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디그레이드 되는 점은 있긴 하지만 뭐 그게 개발에 장애를 줄 만큼 큰 영향 요소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표준에 어느 정도 맞춰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요. 반대로 서비스 SDK는 이제 이 장치가 보내오는 정보를 전달받고 이제 처리를 하고자 하는 백엔드 서비스 쪽에서 사용을 하는 SDK인데요. 노드.js, 자바, 그리고 닷넷 대응 SDK를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오전이었나 아마 오후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 장고걸스 서울에서 이제 그 애저 IoT 허브를 이용해서 그 장고 웹 프레임워크로 이제 대시보드 만드는 예제를 아마 설명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지금 저 아래쪽에 있는 서비스 SDK를 활용을 해서 이제 REST API로 호출해서 데이터를 받아오거나 센서 장치가 최종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실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디바이스 SDK를 가지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느냐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IoT 허브를 애저에서 프로비저닝 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접속을 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만들고 그 다음에 Shared Access Policy라는 그러니까 공유 액세스 정책이라고 하는 메뉴가 이제 포털에 들어가시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오너십 커넥션 스트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애저 IoT 허브는 접속을 할 때 연결 문자열이라는 걸 써서 현재 이 사용자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권한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IoT 허브 자체에 대해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명의로 커넥션 스트링을 획득을 해서 그걸 이제 IoT 허브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툴킷이 있는데 윈도우즈에서는 GUI 형태로 나오고요. 윈도우나 OS에 상관없이 노드.js를 쓰실 수 있다면 IoT 허브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npm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npm 패키지를 인스톨을 하시고 로그인 명령을 써서 여기서 획득했던 커넥션 스트링을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로그인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유저 프로필 디렉터리에 그 세션 파일이 이제 임시로 생성이 되고 그 세션 파일을 가지고서 이제 디바이스 프로비저닝을 하게 됩니다. 즉 장치를 내가 이런 장치를 써서 커뮤니케이션 할 거야 라고 하는 걸 아이디를 지정해서 엔트리를 만들고 그 엔트리를 이용해서 장치 SDK에 연결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보내서 이제 코드에다 하드 코딩을 하게 되고 그것만 가지고서 이 장치를 이제 사용을 해서 IoT 허브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반대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IoT 허브에서 장치를 프로비저닝 한 다음에 커넥션 스트링을 얻는 것이 아니라 IoT 허브 자체에 대한 커넥션 스트링을 받습니다. 서비스 입장에서는 특정 장치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모든 장치들의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서비스를 접근한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서비스 SDK에 IoT 허브 커넥션 스트링을 이제 집어넣게 되면 그 IoT 허브 커넥션 스트링을 이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벤트 허브라고 하는 것을 접속을 하게 됩니다. SDK에서 해주는 일인데요. 이 이벤트 허브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장치로부터 들어오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걸 보실 수도 있고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태그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필요한 REST API를 포장한 그런 라이브러리들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백엔드가 디바이스한테 직접 D2C 메시지, C2D 메시지를 보내서 장치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도록 원격으로 요청을 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터미널로는 제가 미리 설치가 되어 있는 그 애저상에 있는 우분투 리눅스 VM을 가지고 돌아가는 데모만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IoT 허브 익스플로러를 이제 우분투 리눅스에서 설치하는 걸 예로 들어보면 이제 우분투 리눅스 설치를 할 때 노드.js가 이제 유틸리티 설치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npm이랑 노드가 없다고 하면 관리자 권한 얻은 다음에 이제 뭐 apt-get install -y에서 npm node.js legacy 이 노드.js는 원래 저거 노드라는 패키지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버전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습니다만 IoT 허브 익스플로러 노드.js 버전 같은 경우는 노드.js 레거시 명령 위에서 실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중에 발표 자료를 공유하겠지만 npm이랑 노드.js 레거시를 따로 설치를 해서 이제 IoT 허브 익스플로러를 이제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하게 쓸 수 있도록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IoT 허브 익스플로러를 받았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oT 허브 익스플로러라는 커맨드가 유틸리티가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로그인한 다음에 이제 포털에서 얻은 관리용 쉐어드 액세스 키를 여기에 대입을 해가지고 IoT 허브 익스플로러 create my device 한 다음에 연결 문자로 뽑아오기 위해서 마이너스 커넥션 스트링이라고 하는 스위치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커넥션 스트링을 만들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코드에다가 이제 이걸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고요. 보안 문제가 있으니까 IoT 허브 익스플로러 로그아웃 명령을 써서 제대로 세션을 만료시켜 주셔야 되겠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로 그 어떤 코드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는지 이제 간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노드.js로 예를 좀 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일단은 노드.js를 이용해서 이제 코드를 개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별로 다르진 않습니다. C SDK나 .NET이나 Java SDK도 거의 비슷한 컨셉에서 다루어지는데요. 노드.js를 지금 예로 들어서 봤을 때 처음에 이제 그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할 건지를 여기서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AMQP를 사용할 것인지 혹은 웹 프로토콜 쓸 건지 MQTT나 혹은 MQTT를 한번 감싼 웹소켓 혼용 모델로 이제 접속을 할 것인지를 프로토콜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IoT 디바이스라고 하는 패키지를 이제 npm 로컬에다가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IoT 디바이스에서 클라이언트랑 메시지 객체 얻어온 다음에 여기에 이제 커넥션 스트링을 붙여서 내가 어느 IoT 허브에 붙어서 이 장치가 보내는 메시지를 받도록 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요. 클라이언트 만들어서 연결 추결을 해주고 연결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할 건지 이제 코드를 쭉 작성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 데모를 이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실행을 하게 되면 일정한 간격으로 이 장치가 마치 풍향계인 것처럼 센서 데이터를 랜덤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가 이제 디바이스 투 클라우드 D2C로 해서 IoT 허브에 등록이 차곡차곡 될 거고 이걸 서비스 쪽에서 받아와 가지고 메시지를 잘 받았어. 그 다음에 잘 처리했어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컨펌을 하게 됩니다. 컨펌하지 않은 메시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드레터로 빠져서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Node.js에서는 이제 Azure Event Hub라고 하는 패키지를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Azure Event Hub에서 이제 커넥션 스트링은 이제 Azure 포털에서 받아올 수 있는 그 커넥션 스트링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정 그 파티션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 파티션 아이디라고 하는 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Azure IoT 허브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어느 메시지 채널로 이것을 받을 건지를 정해서 이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 개 채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들어오는 모든 메시지에 대해서, 모든 파티션 아이디에 대해서 메시지를 받아서 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전체에 대해서 메서드로 호출을 해서 하나하나 클라이언트 리시버를 만들고 처리를 하는 것을 여기서 예제로 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두 가지 코드 모두 그 Azure IoT Hub GitHub 샘플 코드에 있는 것을 제가 인용을 해서 가지고 온 건데요.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메시지를 받는 서비스 주체부터 먼저 시작을 시켜보면 그 각 파티션별로 이제 리시버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지금 메시지로 수신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는 풍향계인 것을 가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건데요. 네, 양쪽에서 이제 메시지가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전달이 됐고 수신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양쪽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애저 포털에서 이제 그대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한 개 디바이스를 이제 앞서 데모를 위해서 제가 미리 등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한 개 디바이스가 지금 사용 중에 있고 메시지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처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그 기록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포털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저 커넥션 스트링을 어디서 얻어오냐 하면 지금 여기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너럴이라고 하는 그 항목 아래에 Shared Access Policy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 이제 어떤 일들을 허브에 대해서 지시를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모두 그 권한으로 따로 분리를 하고 있고 또 Add 버튼을 눌러서 이제 내가 이런 역할만을 하는 별도의 커넥션 스트링을 따로 뽑아서 줄 거야 라고 하는 걸 여기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IoT 허브가 이제 임의로 아무나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엉키거나 하는 상황을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IoT 허브 오너 키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퍼미션들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커넥션 스트링을 복사를 해서 C SDK나 Node.js SDK 등으로 이것을 붙여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메시지는 계속해서 잘 가고 있고, 이제 만약에 이런 디바이스들이 이제 더 늘어난다고 하면은 데이터가 계속해서 이제 서비스도 메시지를 받아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디바이스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자기 상태를 계속해서 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예, 일단 IoT 허브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세션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결론은 VM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것과 유사한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만드는 것들도 사실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 비용이고 일정에 포함이 되는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다른 곳으로 보내고 실제로 디바이스 임플레멘테이션 자체에 집중을 해서 원하는 솔루션을 좀 더 빨리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IoT 허브의 존재 이유이고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이제 활용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DK를 이용하시거나 혹은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AMQP나 MQTT 혹은 웹소켓 채널을 써서 적절하게 이제 대체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인프라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방금 보여드렸던 내용들을 실제로 서비스로 구현을 해보려면 아시겠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편하게 대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제 그 실시간으로 C2D나 D2C 메시지를 이제 받아서 처리를 하는 이런 아키텍처가 잘 활용을 하면은 이런 단순히 상태 보고나 장치를 제어하는 용도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네트워킹을 하는데도 도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스 케이스나 사용 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이제 컬렉팅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D2C나 C2D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컬렉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잘 수집을 했다면 통계라던가 혹은 예측을 프리딕티브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할 것인지 패턴으로 매칭을 해서 원하는 부분을 이제 정보를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MS에서는 뭐 IoT 스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뭐 IoT 스위트는 제가 봤을 땐 버즈워드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이전에 IoT 허브를 이용해서 이런 네트워킹에 대해서 잘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간편하게 처리를 하고 스토리지 처리까지 한꺼번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만 도입을 하더라도 상당히 꽤 괜찮은 밸류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IoT 샘플은 발표 자료를 통해서 제가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만 이 주소 밑에 들어가셔서 그냥 깃 클라이언트로 체크아웃을 받으시면 다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항상 제가 애저 클라우드 세미나를 할 때 꼭 붙여야 되는 슬라이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애저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가 다 그렇지만 그 IoT 허브도 리소스입니다. 리소스라서 비정상 작동할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네트워크가 단선이 되거나 연결이 불안정하다라는 가정은 항상 깔고, 어떤 로직을 구현할 때 항상 임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리트라이하는 로직이 꼭 들어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뭐 그런 대전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IoT 허브가 VM을 가지고 상대를 하지 않을 뿐인 거지 내부적으로는 모두 가상 컴퓨터로 구현이 되어 있는 서비스 집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상 컴퓨터는 안에 OS를 가지고 있고 말할 필요도 없이 이제 보안 패치라던가 메인터넌스 리부팅은 항상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서비스나 장애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를 이제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운타임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계약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걸 SLA로 정의를 하는데, 이 SLA 내용을 꼭 확인을 해보시고 이 SLA를 피해갈 수 있을지 혹은 감내를 할 수 있을 만한 레벨인지를 결정을 해서 이제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아키텍처를 구성할 것인지 어떨 것인지를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모니터링 대시보드가 예쁘기만 한 게 다는 아니에요. 그 안에 모든 장애 정보라든가 최근에 발생했었던 이벤트 같은 것들이 다 열거가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항상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커뮤니티 차원에서 한 가지 좀 홍보를 하고 공지를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소개를 드렸던 애저 IoT 허브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애저의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혹은 이제 애저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그 서비스를 잘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기업들에서 이제 애저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혹은 다양한 이제 정보나 실제 구현할 때 이제 참고할 만한 여러 가지 이슈들 혹은 애저는 이런 게 불편해요라고 하는 걸 뭐 성토하는 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정보 공유를 하고 세미나를 들으러 오실 수 있는 행사를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진행을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한번 진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 Saturday Azure Live, 줄여서 Azure Liv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행사가 매달 열릴 예정에 있으니까요. 이 행사에 대해서 이제 페이스북 애저 그룹이 있습니다. 애저 코리아 유저 그룹에 가입을 하셔서 오늘 발표한 슬라이드 자료도 필요하시면 받아가시고요. 가입도 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같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애저 페이스북 유저 그룹에 가입하셔서 도입을 할 때 오늘 설명했던 내용을 혹시 사용을 해보시다가 이건 정말 모르겠다. 이건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건데 그런 부분들을 주저하지 마시고 페이스북 유저 그룹에 자신있게 질문을 올리시면 그러면 원하는 답을 빠르게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활동하는 애저 MVP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분들도 답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그래서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무엇이 되었든 애저 관련된 거라면 적극적으로 질문을 올려서 답을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경품 추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끝말씀 하나 드리면 일단 오늘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되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제 좋은 일이 있었죠. 네. 그래서 편안하게 오늘 행사 잘 마무리하고 또 즐거운 기분으로 또 자축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시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되게 감사했고요. 다음 달 애저 세러데이 라이브 행사 때도 또 뵐 수 있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